네, 2025년 1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다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외란,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 재판부 만들 수 있게 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내란 재판은 벌어지고 있죠. 윤석열 씨에 대한 거. 그 1심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부칙에서 지금 윤석열 재판은 2심부터 한다라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지는 서울고법에 판사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데 하나만 콕 찍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복수로 몇 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제비뽑기를 하든 뭐를 돌리든 해서 무작위로 뽑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특별 재판부도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란 말은 썼지만 이거는 명백한 특별 재판부입니다. 뭐만 전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헌인데 이 법을 통과시키니 안 하니 하다가 결론적으로 지금 밀어붙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기록은 남겼지만 어쨌든 이건 막을 도리가 없죠. 24시간 끌다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측에서 이걸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현재 재판부에서 그거 위헌 다퉈봐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윤석열 내란 재판은 스톱되고 헌재에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까지 재판이 중지돼서 더 내란 사건은 질질질질 끌게 됩니다. 언제까지 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헌재는 지금 많은 사건을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을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늦어질 텐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위세가 하도 강하니까 대법원에서 자기네 예규를 바꿔서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위세에 눌려서 법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법원이 모든 사법권은 법원에 기속된다고 헌법에 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한번 해봤는데 그거를 뭐 할 필요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헌이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란 사건이 더 질질 끌게 됐다. 네, 그건 다 보신 거고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뭐를 보는가 하면은 제가 앞선 방송에서 계속 환율 때문에 일어날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 저는 경제 사건을 많이 다룬 기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시사전에 좀 잠깐 가 있을 때였는데 위기가 올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나라 4대 기업이 현대, 삼성, LG 그리고 대우였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그때 다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경영에 대한 시리즈를 끝나고 나니까 지금 기업들밖에 믿을 데가 없더라고. 뭐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뭐지? 외환 위기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걸 연재를 한 달간 하다 끝나고 나니까 펑 터지면서 환율이 막 치솟고 주식이 폭락하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때 시사저널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IMF 외환위기 중에 봉급을 못 받는 봉급쟁이 한번 돼봤어요. 처음으로 실업급여란 거를 몇 달 받아봤습니다.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럼 IMF 경제위기가 왜 일어났느냐? 이걸 차곡차곡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에 일어났죠. 자, 역사적인 문제로 돌아갑니다. 1993년입니다. 꽤 오래됐죠.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뭐 기자 초년병이고 그때 한참 뛰어다닐 때여서 기억이 납니다. 육공헌법에 따라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때 문민정부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민주화가 됐다. 또 자기는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 취임을 연초에 하고 나서
5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이 5.13 특별담화를 합니다. 그때 왜 그런가 하면은 12.12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다는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전노에 대한 반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복학해서 4학년일 때가 1987년인데 그때 6월 시위를 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이한열 군이 철탑 맞고 나중에 숨지죠. 그래서 이한열 씨를 세브란스 병원에 옮겼을 때 연대생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 7월이었나 8월이었나 굉장히 더울 때인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니까 뭐 전부 다들 이 번개 청와대에 떨어지라고 막 함성을 지른 기억이 납니다. 그 전노에 대한 젊은 사람 또 국민들의 분노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편벽된 판단이었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노태우까지 집권하고 나오니까 김영삼 정권 들어서 전노를 처벌해야 된다 주장이 많았죠. 그러니까 5.13 특별담화를 발표하는데 그때 김영삼이 12.12 사태는 쿠데타적인 하극상이다. 그리고 자기 문민정부는 5.18 광주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정부다. 라고 하면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해준 사람은 노태우 정권입니다. 그래서 다시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해놓고 나서는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일단 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영삼은 노태우에 이어서 받은 거잖아요. 노태우가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을 만들죠. 그 민자당에서 총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될 때 정치자금을 쓰는데 그 정치자금 대부분을 당시 노태우 정부가 만들어줬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노태우 정부가 만들어준 정권이니까 처벌하지 말자. 근데 이걸 못 막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노태우 대통령이 되는 거는 전두환 정부가 만들어줬죠. 다 만들어졌죠. 근데 노태우 정부 들어서니까 전두환에 대한 반감 세력들이 막 공격을 해서 전두환을 어떻게 합니까? 백담사로 보내고 하는 전노가 굉장히 친한 친구라는데 그 우정도 금가면서 정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걸 막아내지 못하는 그 정권도 결국은 그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5.13 담화로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12.12 때 체포당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장태환 수경사령관도 22명이 전두환 노태우 등을 형법상 반란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합니다. 이게 또 사건이 커지죠. 그래서 이게 서울지검에 배당이 됩니다. 93년입니다. 그리고 94년 이게 내란이냐 군사 반란이냐 뭐 하는데 이걸 그때 서울지검 장윤성인가 하여간 그 공안부장이 수사를 해서 94년 10월 19일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이었다. 그러나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부를 우유가 있다. 이걸 기소를 하면서 12.12 사건은 기소유예, 불기소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이거를 군사반란으로 해버리면 전노가 대한민국을 8년, 5년 통치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그동안 역사를 다 부정할 수도 없고 하니까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라고 검찰은 보지만 기소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해 지나서 95년 7월 18일 5.18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5.18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양면이 사살됐고 비상계엄이 확대됐고 정치인 체포, 연금 등등이 있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지시 없이 전두환 세력이 정권 장악을 했다라고 했지만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근데 요 직전에 터져나온 게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 사건입니다. 이 폭로 사건을 설명하려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93년에 집권한 김영삼 정부가 초기에 자기네 정권의 정당성을 얻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발표합니다. 금융실명제는 대통령 그 비상대권을 이용해서 비상대권도 계엄령 같은 것도 거기 포함되는데 그거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하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냥 도장 찍은 걸로 가름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걸로.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때만 해도 통장을 가명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게 좀 되죠.
그런 게 안 되게 된 겁니다. 다 본인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가명으로 된 돈들, 남의 이름을 빌린 거,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자기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슬슬 거액의 자금이, 노태우 자금이 숨어있다. 이거를 처음에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슬쩍 기자한테 얘기해서 4천억이 있다는 걸 정부는 안 거죠.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94년도에 박대동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면서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우일양행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된 110억짜리 예금 계좌가 있는데 이게 누구 거냐? 우일양행이라는 회사는 없는 거고 어느 회사 거냐? 누구 거냐? 이건 노태우 비자금 아니냐? 라고 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보기에도 우일양행 이건 분명히 가명이 나가고 서소문 지점 쫓아가죠. 저는 이때 뭐 약간의 취재를 했어요. 근데 서소문 지점장이 되게 이제 사무실에 근무하게 되면 구두를 벗고 슬리퍼 신고 슬리퍼 차림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맞구나 해가지고 더 난리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보도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노태우 측은 자기 돈 아니다. 박대동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더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수사하자마자 노태우 씨의 경호실장이던 이현우 씨가 출두해서 검찰에 나서 그 차명 계좌에 있는 돈은 노태우 씨가 대통령 중에 있을 때 사용하던 돈이다 라고 했고 이 돈은 경호실 관리과장 이태진 씨가 관리했다라고 하면서 노태우 비자금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전노가 돈을 많이 굴렸구나 하는 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반란 사건 고발이 있었는데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12.12와 5.18로 불기소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김영삼의 그릇입니다. 자, 노태우가 돈을 많이 만들어서 쓰고 남은 걸 숨겨놓은 건 맞는데 돈을 이 돈 중에 상당수가 김영삼한테 간 거예요. 김영삼이 대통령 될 때 쓴 자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한 게 누구냐? 김영삼의 아들인 김소산, 김현철 씨. 그가 또 실세였거든. 근데 그는 그 돈을 또 어떻게 관리했냐? 자기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지금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 가게 되면 차장 둘이 있고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기조실장은 돈 만지는 사람 거기다 맡겨놓고 국정원의 공작자금, 정보자금은 다 기조실에 합니다. 기조실에서 그걸 관리해요. 근데 그게 쭉 되니까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또 국정원의 안기부의 그 자금은 가명을 하도록 허가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거기 숨겨놓은 게 딱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바람에 기조실장도 나중에 구속이 되고 김현철 구속됩니다. 김영삼 너도 돈 받았네? 이런 쪽으로 몰려가니까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자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영삼이 5.18 특별법, 즉 검찰이 불기소한 죄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거 사건은 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법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하면서 국회에서 논란 끝에 5.18 특별법을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다시 수사해서, 근데 그 법이 위헌이다 시비가 있었는데 헌재가 합헌으로 판결을 해줘요. 그에 따라서 전두환 노태우를 해갖고 유죄를 때리고 전직 대통령 2명을 사형을 때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노태우 비자금을 따라가다 보니까 김영삼한테만 간 게 아니라 김대중이한테도 간 게 드러나요. 김대중 20억 받은 게 사실이라서 김대중 씨가 자백을 합니다. 나 받았다. 잘못했다. 근데 그건 처벌을 안 해요. 아무도 수사를 안 해요. 김영삼은 입 딱 씻고 5.18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흔들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97년 지나니까, 95년 지나니까, 96년부터 이제 계속 이 노태우 김영삼 재판이 40회 이루어지다가 사형이 선고되죠. 근데 97년에 또 석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흔들리니까, 그 다음 뭐가 왔는가 하면 97년 말에 와이스 정권 말기에 바로 외환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과거 대통령을 잡아넣는다는 게 그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외환에 대한 연장, 통화스와프 이런 것들이, 특히 일본이 통화스와프 안 해주면서 우린 미국하고 믿을 생각도 못해요. 일본이 가장 큰데 일본이 안 해주고
한국은 이거 믿을 수가 없다. 또 일본이 전두환 노태우 때 한국에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면서부터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제가 그때 대한민국 경제 다 좋아. 기업도 멀쩡하고 다 돌아가서 저도 막 뭐가 위기가 오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4대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 막 쓰고 나왔는데 환율이 뻥 치솟으면서 주가 폭락, 부동산 폭락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취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SOC가 안보입니다. 안보.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정치입니다. 정치가 이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물론 다 정치는 모순덩어리예요. 근데 내가 권력 잡았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과거 정권을 처벌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다음 정권도 무너지고 하니까 정치가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개헌 문제 갖고 내란 사건 윤석열 죄를 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날뛰는 거는 이재명 정권하고는 뭐 거래를 못 하겠구나. 이런 불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도 IMF 경험이 있으니까 한국 못 믿어. 너는 다 미국 증시에 투자할래 하고 우리나라가 원래 10월까지 경상 흑자가 기록 보니까 895억 달러나 벌었대요. 엄청 많이 벌었죠. 809 거의 1000억 달러 돼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허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한 게 899억이랍니다. 경상수지 흑자보다 4억 달러를 더 많이 미국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실 PF 좀비 기업들을 살리려고 자꾸 돈을 더 풀고 있어요. 은행 이자를 올려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달러를 풀어주면은 내려갈 텐데 풀어주는 순간에 우리는 미국에서 환율 조작으로 걸리면은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올해 연말 570억 통화 스와프를 연장 안 해주고 종료합니다. 일본도 이재명 정권하고는 지금 저 계엄령 가지고 윤석열 잡아넣는 저런 정권하고는 같이 못한다. 같은 민주국가라도 상종 못할 자라고 판단한 거죠. 미국도 통화 스와프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내년 6월에 끝나는 130억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작은 거 그거 하나만 남기고 그러니까 통화 위기에 대처 못하죠. 저는 이제 아주 한국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물론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정승화, 장태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고 그 좌익들은 5.18을 전두환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랬죠. 전두환은 아니죠. 근데 그거를 자기 살려고 자기 돈 나오니까 금융실명제는 자기 잘난 척으로 했다가 그것 때문에 노태우는 잡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나와준 정권이 그걸 잡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자기도 나오니까 또 전노를 잡아넣게 한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다 보니까 정치 개판이니까 한국하고는 거래 안 된다고 돈을 빼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원회 5.18 특별법부 IMF 외환위기가 왔는데 위원회 내란 재판법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가 올까요? 환율의 위기가 오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원래가 을사보호조약 120주년은 을신년해입니다. 자,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정치적 격변을 통해서 권력을 진 사람이 앞에 정권을 두드려 잡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는 희망이 없잖아요. 조선이 계속 사화 때문에 정치가 개판이 되잖아요. 한번 굳어지면 그거대로 모순이 있지만 그냥 가줘야 돼요. 전두환 정권이 그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떤 거냐? 5.18로 광주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이에요. 우리 5.18 때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게 아마 4월 초파일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제 계엄군이 다 철수했다가 공격으로 들어가죠. 이제 사전에 공무원들 다 빠져나와라. 다 선무를 합니다. 근데 안 나오는 세력들이 전남 도청에 있으니까 거기를 딱 겨냥하면서 쫙 들어가서 점령 작전을 해버리죠.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제가 통계는 지금 정확히 인용을 못 하겠는데 광주, 전남, 전북까지 해서인가요? 40몇 개의 무기고에서 뭐 실탄은 몇십만 발 있고 총은 뭐 크레모와 수류탄까지 해서 뭐 수만 정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태는 진압했지만 무기가 회수가 안 되면 또 분란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기를 자진 신고하라고 하면서 그 무기 가졌던 사람들이 다
살인자일 수도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숨어 있겠죠. 수사해야 되는데 거의 뭐 군인하고 싸운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민간인들을 죽인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수사 하나도 안 했어요. 5.18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으면 이게 공산 세력이 한 건지 폭도가 한 건지 증명이 됐을 텐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국제사회가 다 본 거지. 저게 힘으로 누르고 들어가 국민지는 못 받았구나. 근데 전두환이 어떻게 해요?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 쫓아가서 방공전선에 제1선을 쓰고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의 지시로 일본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되죠. 그거 다 쓰지 못하고 60억 달러를 쓰면서 박정희 사후의 경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신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올림픽을 유치해갖고 그 80억, 60억 달러를 올림픽과 관련된 서울 재개발에 투자하면서 산업도 일으켰지만 SOC 투자를 많이 하면서 확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전두환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항상 흑자 경제잖아요. 전두환은 과거 정권이 자기가 12.12 등으로 일어났으니까 권력으로 탄압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특히 5.18 총기 든 자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그리고 김대중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놨지만 바로 풀어주고 미국으로 보내면서 정치적 탄압을 안 하겠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 정부를 움직여서 한국에 투자하게 하면서 한일 관계 좋고 미일 관계 좋으니까 확 일어났던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에서 DJ 정권하고 타협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어떻게 보면 호남과도 타협을 했던 거죠. 5.18에서 민간인 죽은 세력을 추적하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저 계엄령, 잘못된 계엄령을 가지고 내란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과거 정권을 몰아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과거 정권하고 맺었던 세력도 외국에 다 있잖아요. 한국 정부하고 뭐 MOU도 있고 조약도 있고 협약도 다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얘랑 상종 못해 하고 돈을 끊어버리면 한국은 김영삼 정권 때처럼 외환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재명은 전두환한테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아주 우습게 보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고 거기서 이재명이 이어지는 거니까 둘이 어쩌면 같은 거에 있는 거고 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안 했으면 이재명 정부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인정을 하면서 그래 계엄에 대한 처벌만 하고 정책으로 사면을 하고 이제는 경제다라고 하면서 쫙 치고 나가면서 그게 나은 선택이죠.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까지 나왔지만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 당하긴 하지만 그 당하는 걸 각오하고 가야죠. 전두환은 그냥 감옥살이 하고까지 다 천수를 누리고 죽잖아요. 물론 뭐 1000대는 받았지만은 꿋꿋하게 난 뭐 마이웨이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전두환은 단임도 실험했기 때문에 지금 김대중이든 김영삼이든 지금 이재명이도 단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여줬기 때문에. 자, 전두환이 욕 많이 했으면 저도 엄청 많이 욕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두환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었구나. 한국 경제 살려주고 갔고. 오늘 점심때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경제 참 안 좋죠. 지금 만약에 외환위기가 일어난다면 이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겁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제일 안 좋았던 때가 2012년 리만 브라더스 사건 때예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은요, 오히려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갔어요. 그때 왜 그러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미국도 어려웠고 유럽, 일본 다 어려웠는데 우린 플러스로 갔다고.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에요. IMF 경험이 있어서 대처로 잘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명박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너무 잘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좀 한국 경제 출렁거리게 했걸 하는 얘기를 요즘 한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그 위기를 예측을 하고 다 했던 겁니다. 이재명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명박의 반도 못 따라가고 전두환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YS 수준 정도. 어쩌면 그 이하인지도 몰라요. 제가 YS 시절을 예로 들어 이재명 정권의 치명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